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셀주크 튀르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50년 아바스 왕조가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린 후 튀르크족들은 중앙아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면서 아바스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셀주크 튀르크가 출현하는 10세기 중반쯤 서아시아에는 튀르크계인 카라한 왕조, 가즈나 왕조, 무슬림인 사만 왕조, 아랍의 파티마 왕조와 기독교의 비잔티움 제국 등이 존재하고 있었죠. 이 중 카라한, 가즈나, 사만 왕조는 수니파이고 파티마 왕조는 시아파인데, 수니파 왕조들은 바그다드에 있는 아바스 왕조를 정통 칼리프로서의 종교적, 정신적 권위를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약 960년 무렵 셀주크라는 장군이 이끄는 튀르크의 한 부족이 현재의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북부 젠드로 이주하였고, 그들은 비단길을 따라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셀주크의 손자 투우르과 차우르 형제 시기에는 가즈나 왕조를 격파하며 1037년에 대셀주크 제국을 건국하였죠. 1043년에 투우르는 가즈나 왕조와의 단단악한 전투에서 최종 승리하며 이란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1055년에는 당시 시아파 부하이 왕조의 지배를 받던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까지 탈환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이슬람의 최고 종교 지도자인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 에무룰라는 투우르에게 이슬람 최고의 정치 지도자를 뜻하는 술탄의 지위를 부여하였고, 그렇게 투우르는 이슬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아바스 왕조는 아랍인이 아니더라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두세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튀르크족은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여 그들에게 종교적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제 술탄 투르의 눈은 아나톨리아로 향했습니다. 1048년 터키 동부의 파신레르 평원에서 벌어진 비잔티움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대셀주크 제국이 승리하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이어서 1063년 아들이 없었던 술탄 투르이 죽자 형 차우르의 아들 술탄 알프 아르슬란이 즉위하였고, 이번에는 비잔티움의 코냐를 위협하기에 이르렀죠.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로마노스 4세는 2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출정하여 1071년 만지케르트 에서 셀주크군에 맞섰습니다. 튀르크군은 겨우 5만 명이었지만 그들은 후테, 매복 및 기습이라는 튀르크 특유의 전술로 비잔티움에 대승하였고 황제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는 기독교에서 이슬람의 땅으로 바뀌었고, 수많은 그리스인들이 빠져나감에 따라 튀르크인들이 이곳으로 이주하여 정착하였습니다. 1072년 즉위한 알프 아르슬란의 아들 말리크샤 1세 때에는 튀르크 최고의 재상 니자 말물크의 도움으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며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아파 파티마 왕조와의 다툼 중에 1092년 말리크샤 1세와 니자 말무크가 암살되었고, 이후 아들들 사이에 왕권 다툼이 벌어지는 와중에 유럽에서 십자군 원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군은 1096년에 프랑스, 이탈리아, 서부 독일 지방에서 각각 출발하여 콘스탄티노플에 집결한 후 아나톨리아를 지나 안티오크에 도착하였고, 안티오크는 1년간 저항하였지만 1098년 6월 함락되었으며 예루살렘도 곧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의 거리와 광장에는 사람의 머리와 팔다리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신전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물론 기독교 성지를 되찾으려는 신앙심 깊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금은보화를 얻어 한몫 챙기려는 기사들, 동방으로 영토를 넓히려는 영주, 흉년에 지친 농민 등 제각기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온 십자군은 이후 약 200년에 걸쳐 총 8차례 전쟁을 벌이지만 예루살렘을 최종 정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특히 제4차 십자군은 오히려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해 라틴 제국을 세우기도 하였죠. 십자군의 콘스탄티노플 함락은 비잔티움 제국 2편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리크샤 1세의 전성기 이후 제국의 힘과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자 1128년 중앙아시아의 신흥 강국 카라키타이가 셀주크 제국을 압박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141년 카라키타이와의 카트완 전투에서 완패하며 셀주크 제국은 서서히 패망의 길로 들어섰고, 1153년에는 센제르 술탄이 반란 세력에게 체포되기도 하였는데 1157년에 그가 사망하면서 대셀주크 제국은 막을 내렸고, 제국의 땅은 대부분 화레즘샤 왕조의 통제 아래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대셀주크 제국이 쇠퇴하는 사이에 국정 실무를 배우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된 술탄가의 왕자들과 군 수장들이 자신들의 이름으로
이후에도 그림과 같은 나라들을 세우며 세포 분열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었죠. 시간을 조금만 과거로 되돌려서 셀주크 제국이 전성기를 향해 가던 1077년에 셀주크 티르크 부족 가운데 한 분파가 아나톨리아 지역의 룸 셀주크를 건국하였습니다. 룸은 로마 또는 로마 사람을 뜻하는데 옛 로마 지역에 세워진 티르크 국가라 하여 룸 셀주크라 불렸고, 대셀주크 제국의 말리크샤는 룸 셀주크의 건국을 공식 승인하였죠. 그들은 셀주크 제국과 비잔티움 제국 사이에 자리를 잡고 니케아를 거쳐 코냐를 수도로 정한 후 1147년 메스투 1세 시기에 제2차 십자군을 물리치며 아나톨리아의 주인이 되었고, 기세를 몰아 서쪽 바다인 마르마라해까지 진출하였습니다. 룸 셀주크가 강성해지자 비잔티움 제국은 또다시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고, 1176년 비잔티움 제국의 마누엘 1세 콤네누스는 군사를 최대한 모아 룸 셀주크를 공격하였으니 이것이 미리오케팔론 전투입니다. 이번에도 군대의 숫자는 비잔티움이 훨씬 많았지만 룸 셀주크는 100년 전 만지케르트 전투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전투를 준비했고, 비잔티움은 귀신에 홀린 듯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패배하였습니다. 이제 룸 셀주크는 아나톨리아를 완전히 지배하였고, 바다를 통하여 지중해와 흑해로 나갈 통로도 마련하였죠. 아울러 미리오케팔론 전투의 패배는 십자군이 필요한 이유가 되었고, 1189년 제3차 십자군 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형제들 간의 왕권 다툼이 있었지만 크게 보면 룸 셀주크는 전성기에 돌입하여 영토 확장과 교역로 개척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알라틴 케이쿠바트 1세 때 최전성기를 맞이하였는데 그는 룸 셀주크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군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알라틴의 기세에 눌려 셀주크 침공을 주저하던 몽골은 그가 사망하자 1242년 서아시아를 거쳐 아나톨리아에 쳐들어왔습니다. 술탄의 8만 병력과 몽골의 3만 병력은 1243년 쾌세다흐 평원에서 맞닥뜨렸는데, 룸 셀주크는 그들의 전통적인 전투 방식인 유인, 매복, 기습의 전술을 펼치지 않았고 결과는 몽골의 완승이었습니다. 몽골군은 곳곳에서 학살과 약탈을 일삼으며 도시들을 초토화시켰고, 술탄은 몽골의 조공을 바치기로 하며 실질적인 속국이 되었죠. 쾌세다흐 전투에서 패한 케이비스레브 2세 이후에 룸 셀주크가 최종 멸망하는 1308년까지 52년간 11명의 술탄이 재위하였지만 그들은 몽골의 꼭두각시 정권에 불과하였고, 마지막 술탄 그야세딘 메수드 2세 사망 이후에 더 이상 일한국에서 새로운 술탄을 임명하지 않아 룸 셀주크는 역사의 막을 내렸습니다. 한편 룸 셀주크가 쇠퇴하는 사이에 그림과 같이 각 지역의 튀르크 부족들이 떨어져 나가 크고 작은 나라들을 세웠는데, 이렇게 세워진 나라 중 하나가 오스만 제국이죠. 오스만 제국의 흥망성쇠는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